지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지역 이야기,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품격 있는 지식으로 재미와 정보를 드리고 시민들이 지켜내고 만들어온 지역의 가치를 함께 찾아봅니다. 네, 시민의 품격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주 이 시간 시민의 품격을 대변해 주실 두 분의 재담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근한 아재미 뒤에 날카로운 시선을 감추고 있는 시사만화가 김수박 작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김수박입니다. 또 한 분의 품격 있는 분이십니다. 자칭 불평불만 투덜이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 오찬호입니다. 자, 이렇게 매주 목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품격을 채워가면서 이 시간 매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는 이곳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시민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시민들의 권리이기도 하죠. 선거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관련해서 선거 전문가 두 분을 또 모셨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 장우영입니다. 시민의 품격으로 유익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조건호입니다. 이번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리는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약 76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이 진행된다고 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인 42억 명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42억 명 중에 이제 저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전 세계 인구수 절반이는 그전에도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경우도 없죠. 2000년대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로는 올해가 공직선거가 가장 많은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선거들이 또 있으니까 6월에 보면 유럽 의회 선거, 유럽 의회 선거는 27개국에서 그 유권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물론 우리 선거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 달에 3월 달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선이 있는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정이 안 좋잖아요. 하기 때문에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투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좀 유기적으로 영향을 또 받고 또 변화를 또 지켜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어지럽고 좀 그래도 그래 가는 길에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왔어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굳이 꽃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독재 시절에도 다 민주주의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북한의 공식 명칭도 조선민주주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 하는 거죠. 한다는 척하는 거죠. 나는 이 선거가 가장 잘 시스템적으로 구축될 때 그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 꽃이 지니고 있는 좀 무거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 있어야지 투표의 주체가 생기는 건데 시민이 과거에 없었죠. 시민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이제 신민이라고 불렀어요. 신민. 신민. 그러니까 네. 신민은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이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왜 한국 신민 이런 용어도 예. 있었죠. 그러면 무엇을 갖추어야지 시민일까? 이 이제 힌트를 명예혁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88년도에.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를 선출을 하게 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대전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단계고 여기 1700년대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혁명,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바스티유 성을 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파리 평범한 시민 한 1000여 명이 거기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저항의 목소리가 어떤 불만 세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중의 목소리라는 것이 처음으로 부각되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전에 몇만 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권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씨가 어떤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선거권이라는 게 형성되고, 물론 초기에는 미완이었지만 예. 뭐 세금을 내는 남자, 이 시대를 납세자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내는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의 대표가 지배하는 이런 정부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시민이라고 할 때 이 부류를 다 시민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이 투표권을 갖는 건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제 이후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영국의 국민 대표법을 통해서 남성하고 여성이 동등한 참정권을 가졌는데 여기도 약간 좀 이 아이러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21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여성은 31세부터 투표권을 연령 차이가 부여를 했습니다. 30세 12개월까지는 현명한 판단을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본 거죠. 당시에 그렇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스운데 웃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직은 감정적이어서 현명하게 투표를 못한다는 판단이 모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지식인들이, 당시의 지식인들이 고작 1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듣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저도 서프라제트 운동가가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 영화도 있습니다. 아내와 이번에 보면서 막 엉엉 울었거든요. Peacefully to secure the vote for women, we've been ridiculed, battered, and ignored. 정말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범법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아. 그때
아내랑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유. 정말 강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어떤 것까지 있냐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호신술이죠. 호신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막 경찰이 잡아가니까 호신술도 배우고, 그 주짓수라는 그게 있습니다. 팔 꺾고 막 다 부러뜨리고 하는. 과격한 운동.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가 가가지고 그 여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네, 거였네요. 그 체육관도 열고. 예. 그 정도로 그것이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신호가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네. 그 영화에서도 그 호신술 연마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아니 저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와, 정말 오죽하면은 저렇게 했을까.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참정권이 없다는 것을 진짜 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모든 시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납득이 되면 내가 뭐 그래 뭐 다음에 되겠지라고 기다릴 하는데 텐데, 납득이 예. 안 되면 그런 어떤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성 투표권을 이제 획득하는 이제 이걸 앞당기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장소는 런던 남부 앱선 다운스라고 하는데요. 경마대회가 있었대요. 133년 전통을 자랑하는 더비 경마대회라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왕의 막 말도 막 달립니다. 그게 조지 5세 말 이름이 앤머인데요. 이게 막 이렇게 달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왕의 말도 달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가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엠머란 말이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툭 하고 튀어나와서 이제 외칩니다. Vote for woman. 예,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하면서 그런데 그 말에 팍 부딪혀요. 아이고. 한 20년 전까지만 30년 전에는 대학에서 사회학이나 정치학 전공하면 이제 이 이름을 안 접할 수가 없습니다.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을 안 접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그게 수능 시험에도 나오고 논술 시험에도 나올 정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견 없이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역사적인 어떤 분기점을 마련한 것 같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그 다음 날 신문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났을 것 같아요.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그 당시 사회의 시선을 알 수 있을 텐데 뭐 여성 참정권을 위에 몸을 바친 뭐 이렇게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사실상 그게 특집 기사로 나와야 되는데 네. 모든 기사가 엠마, 말 이름이요? 엠마. 사람이 죽었는데? 네, 이거를 맥락을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당시에 이거를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정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그거를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뭐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투쟁도 굉장히 맥락이 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 흑인의 투표권은 노예 해방과 함께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 흑인들은 백인처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해도 된다라는 뭐 짐 크로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져서 능력 있는 객관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흑인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씨를 읽을 줄 아느냐 막 물어보면서 막 그러면 시험 쳐보는데 막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너 글씨도 모르는데 누굴 찍으려고 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1960년대 미국의 이제 그 민권이 이제 시빌 라이트가 형성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매번 사람이 죽고 시위하고 그 과정이 고작 80년 전, 6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선거라는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유권자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권자의 날이 매일이 유권자죠. 유권자의 날. 매일. 매일이 4월 유권자. 10일은 맞습니다. 분명한 그런 각오로 유권자의 살아요. 날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선거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고 예. 이제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우리 중앙선관위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며칠? 매년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입니다. 그만큼 이제 5월 10일 총선거가 우리 선거 역사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유권자의 네. 날을 네. 제정을 여기서 한 왔구나. 거군요. 예, 그때 이제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입각했고 또 만 21세가 넘으면 선거권을 만 25세가 넘으면 피선거권을 일시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강점기에 이제 친일 행위를 했다거나 일본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은 이제 일본 고위 관료들에게는 좀 제외를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투표인으로 등록을 해야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784만 명 정도 되는데 유권자 대비 등록률이 79.9%였다고 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최초의 민주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제 사실 50 총선을 통해서 분단이 제도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교수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50 선거가 선거의 형태로는 굉장히 놀랄만한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시작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예. 그 선거의 결과가 사실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인 거잖아요. 국가가 분단을 공식화하는 이제 그런 결과인데 불과 해방되고 3년도 안 된 시점에 이런 선거가 정말 당시에 사람들도 이거를 그렇게 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당대를 보면 이제 능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를 조금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외세의 통치 아래 살았기 때문에 빨리 우리 세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분단을 우리 국민이면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을 분석한 그 아리스타드 졸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해방 전국에 한국을 광기의 순간 이렇게 표현해요. 광기라고 예. 표현했습니까? 그 광기라고 하는 게 나쁜 뜻은 예. 아니고요. 민족주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분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왕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화정으로 미래를 선택하는데 또 투표라는 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없었던 당시 시대 국민들이 예.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런 동력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화주의 운동, 우리가 공화라고 하는 게 내가 시민으로서 각성을 하고 사회적으로 연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의 최초의 민권운동으로 네. 가는 어떤 근대화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실패는 물론 했죠. 10년 뒤에 1894년도에 가보농민운동이 발생을 해요. 그 파워가 엄청났죠. 그리고 영남, 호남, 충청 이 3남 지방을 농민군들이 석권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유구한들 보면 그러니까 신분제 철폐 예요. 신분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도 이 세상의 시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강령이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1920년대에 오면 마지막 국왕들이 다 승하를 하십니다. 순종도 돌아가시고 하고 고종도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면 국장 이후에 시민 그 어떤 백성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게 왕을 추모하고 어떻게 하면 왕국을 더 이어갈 거냐라고 하는 운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공화주의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한 달 뒤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 지금 이제 헌법의 모토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인데 그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러니까 공화주의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말로부터 하나의 DNA처럼 일제강점기에도 녹아들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왔다. 그게 바로 이제 50 총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 후보의 재신당인 고건 씨가 인간업자인 담보주택에 팔았는데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반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포고자나 국민들의 양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네. 알고 지금 놀라시는 거예요? 익숙하실 것도 같은데 여기 머리가 없어서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 다 군대를 갔다 온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봤어요. 원래는 위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아픈 분단의 역사, 한국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1950년.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쓰다 남은 탄피가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1952년대부터 약 20년 정도는 네. 대나무하고 탄피로 기표용구를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50년 한국전쟁 이후에 탄피가 아무래도 여기저기 널려 있다 보니까 구하기도 쉬웠고 예. 끝부분도 좀 동그랗고 찍기 예, 좋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동그랗게 찍을 수 있게 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기표용구를 쓴 건데 좀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맞네요. 탄피 다음에는 그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이제 볼펜대로 그냥 이렇게 막 찍었던 것도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아마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흰색 플라스틱 용구를 이제 기표대에 끈으로 좀 묶어놓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1985년도 12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표준화된 플라스틱 기표 용구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고 지금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는 이제 인주가 내장된 일체형 기표용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제일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찍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도 인주가 어딨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딱 찍으면 정말 이게 정확하게 탄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동그라미 안에 또 뭐가 있잖아요. 모양이. 예. 이렇게 전복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전복자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이제 원형표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기표를 하게 되면 이게 반으로 접어서 다른 후보자의 전사가 됐을 때 어느 후보자에게 찍어낸 걸 이제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효표가 이제 다수 발생하게 됐고 94년부터는 아예 이제 전복자로 이제 바꾸게 되었고요. 전복자는 이제 상하 좌우가 모두 비대칭이다 보니까 전사가 혹시 되더라도 나의 의사를 이제 구별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효표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주도 빨리 마르는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사가 되고 묻어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중한 표가 또 아깝게 무효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 용구도 이렇게 변화해 왔고 사실 선거 문화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선거철 되면 정말 이렇게 집안이 좀 뭐랄까요 선물이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지금 같으면 정말 큰일 날 소리지만. 누가 우리 집에 뭐 공짜로 갖다 주는 일이 평생이 없었는데 직접 갖다 줍니까? 막 선물이 막 와요. 집집마다 다 돌렸는데 그 접시 우산이었어요. 근데 그걸 평생 처음 본 거였다. 그 장우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이 보기 얼마나 신기했어요. 버튼을 누르면 확 펼쳐. 자동우산이었어요, 심지어. 우와 하는데 그 손잡이에 누군가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거죠. 어머. 어린 마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누군지는 안 밝히겠지만은 그렇게 막 공짜로 주니까 축제인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했던 이런 것 얘기 같아요. 들으시면 선관위에서 굉장히 불편하시죠.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좀 잘 공감은 안 되는데 예전에 그랬다고들 하시니까 좀 지금과 너무 낯선 풍경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탁했던 선거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민주 선거라는 길이 참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또 않았습니다. 3.15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단군 일의 최대의 부정 선거 이런 오명까지도 갖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가끔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지점을 잘 안 믿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때 부정선거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가능했단 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너무 당시에 이제 내무부 장관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지자체 장들 혹은 경찰서장 앉혀놓고 사표를 받는 거예요. 너 이번에 결과 잘못되면 모가지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정도고 투표함을 미리 다 채워놓습니다. 투표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이제 사할 사전 투표 40% 정도를 미리 채워놓는다든가 혹은 동행 투표라고 해가지고 3인조, 9인조 조를 짜가지고 대장이 있는 거죠. 너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사망자 투표도 합니다. 사망자 명부도 찾아내가지고 안 죽은 것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부정투표하자. 저기서는 야 우리 요렇게 몰래 해보자. 우리는 야 3인 1조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네.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략적이야.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네, 조직적으로 내리는 거죠. 투표만 이렇게 부정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지금 이제 투표 전 예. 과정이었고요. 예. 이제 개표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었다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한번 재연을 해볼까요? 그 개표 현장을. 여기 지금 민주당 장면 박사, 장면 예. 후보가 이제 그러니까 찍힌 용지인데요. 용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개표, 잠깐만요. 개표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개표를 하다가 예.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슬쩍 하나를 이제 더 찍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러시면 아. 어떡해요? 그럼 이게 이제 가락지가 2개죠. 이게 쌍가락지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 무효죠. 어떻게 되죠, 이 표는? 무효. 아유. 자, 무효 이렇게. 남의 표를 무효로 아니 만들어버리는 이거 기껏 투표했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게 쌍가락지 아이고, 이렇게 전법이고요. 피아노표가 또 있어요. 피아노표. 또 역시 여기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찍혔네요. 근데 제가 개표를 하다가 이제 슬쩍 이제 남들이 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손가락 4개 다 찍어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개표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도미 솔라 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 표 어떡해요 이거. 아유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노골적인가요? 열의를 다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죠. 정말. 이게 더 심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뭉치표가 있어요. 뭉치표. 여기 보니까 자유당 후보가 찍혔네, 그죠? 첫 장에 이렇게 자유당 후보가 찍혔네. 마지막 장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장도 자유당 후보가 찍혔네요. 아이고 이 뭉치는 자유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가. 이거 제가 안에 또 이제 한번 검표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에헤이 지금 검표? 바쁜데 지금 뭐 이렇게 개표 한두 번 해요? 밤새 개표합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세알해보고 그래. 와 이렇게 예. 진짜 한두 장을 뭐 바꿔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뭉치로 그냥 바꿔버리거든요. 요 기법은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죠. 첫 장 이러니까. 마지막 장 이렇게 하고 올빼미 기법이 있습니다. 올빼미 표. 이것도 시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불이 개표를 하는데 불이 콱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당탕탕탕 이렇게 하면서 막 자유당 표가 막 들어오고 막 상대방 표가 막 이제 어디 가고 날아가고 없고 막 바꿔치기 하고 막 깜깜한 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손가락 한번 이렇게 펴서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이렇게. 부정 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유. 근데 실제 저는 이게 어릴 때 컨닝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원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 파격적인 부정선거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거라고 하는 건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만 잘한다고 민주주의는 아닌데 선거를 못하면 아예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개표 과정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선거구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이런, 예. 뭉치로 해놓고 아까 뭐 40%를 미리 채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득표율이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막 정부에서 막 일부러 야 이거 너무 오버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도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좀 다시 야, 조정하고 이거 막 뭐야, 그랬어요. 이거. 네. 그래도 좀 처음에 양심은 있었어.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이기붕 후보 표가 116%인가 그렇게 나온 걸로 들었었거든요. 득표율이 100%를 인간의 보이지 않는 넘으신 손이 거죠. 있군요. 네. 당일만이 아니고 선거 전부터도 불공정한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역 얘기일 수 있는데 대구가 2월 좀 부글부글했어요. 대구 시민으로서 네. 굉장히 많은 또 자부심 같은 게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28 민주화 운동.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이야기. 이 대구에서 공부를 했지만 대구의 역사인데 어떤 선생님도 90년대 초 중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되게 기계적인 용어잖아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반독재가 세상의 반 중에 제일 힘든 거예요. 독재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든 거라니까요. 정말 큰 용기입니다. 네, 정말 큰 용기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3.15 부정선거의 어떤 영향과 결합이 되면서 그다음에 4월 마산항쟁, 뭐 김주열 열사, 예. 4.19 혁명으로 가는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의 매 순간에서 어떻게 의견을 표현을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결의문을 낭독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예.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청일 선생님이 그 2.28 결의문을 쓰셨는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고초를 겪으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가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어머니는 그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은 뭐 지금처럼 이게 2.28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뭐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2.28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형을 얘기하면 상당히 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일단은 붙들려 갔죠. 뭐 체포라는 말을 내가 쓰기는 싫어서 그러는데 한 3, 4일 후에 귀가를 했는데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한오미 상태라 그럴까? 이제 그것이 아마 원인이 돼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차에 바로 입대가 됐었어요. 몇 개월 후에. 당시만 60년대만 해도 군에서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집으로 보냈죠, 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또 다시 부대로. 그래서 이 과정이 한 7년 가까이 됐어요. 전라도 광주 육군병원에서 의병 제대를 했어요. 더 이상 군복무로서의 실질적인 조건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래서 제가 광주까지 가서 형을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나중에는 어떤 정신질환까지 오셔서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당한 지시, 뭐 일요일에 뭐 등교를 하라든가, 뭐 그 이유는 뭐 시험을 친다든가, 토끼 사냥을 한다 이런 그 요즘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자유민주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의식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에 있는 생각이 가슴으로 가는데 뭐 수십 년이 걸린다고 그 추기경님도 그때 김선현 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직 자유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민주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 정신으로서 고양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28 결의문 그 이대우 선생의 목소리로 많이 전해지지만 이걸 직접 작성한 분은 바로 고 하청일 선생이었습니다. 또 학적부 내용에 보면 또 선생님이 한 단어를 남기세요. 혁명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용기와 그리고 정의감이 불탔던 우리의 또 선배인데 이렇게 좀 잊혀진 이름이 오랜 시간 됐었다는 거 그리고 또 너무 70 나이에 가셨다는 거 좀 예우받지 못했다는 거 좀 죄송합니다. 예. 해도 다행스러운 게 이제 2.28 민주화 운동
이 국가기념일로 이 앞에 정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아마 숭고한 정신으로 앞으로는 제도화가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4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누구보다 이런 민의를 가장 또 공정하고 또 민주적으로 원활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바쁘실 텐데 이번 총선의 의미 숫자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18, 312 이제 세 가지 숫자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8부터. 네.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006년생 4월 11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올해 유권자 수는 약 18세 이상 인구가 4,42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숫자 키워드가 300. 예,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각 한 명씩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6명의 비례대표, 그래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10입니다. 예, 여기 대구의 경우에 12개 선거구에서 약 206만여 명의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저희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50개를 포함해서 총 805개의 투표소와 9개의 개표소를 준비했고요. 투개표 사무 인력으로는 한 2만 1,000명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예산이 한 656조인데요.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4년이잖아요. 네. 다 곱해서 이렇게 이거를 유권자 수로 쭉 나누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 표의 투표 가치가 5,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5,900만 원. 포기하시겠습니까? 5,900만 원. 포기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니까 한 표는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표의 가치로 엄청난 또 결과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네, 1875년도에 프랑스의 예를 들면 그 공화국 체제와 왕국 체제를 선택하는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공화국 체제가 결정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선거에서도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도 강원도의 이제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1위와 2위의 득표가 4,597표 대 4,596표 차이로 한 표 당선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내 한 표가 갖는 힘이 그만큼 크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치도 달라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 이번 국회의원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표의 가치를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투표율 90%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로 호주 얘기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째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투표 의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몇 있다고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도 호주 20달러, 그러니까 20호주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벌금을 냅니까? 벌금을 내야 돼서 투표는 하는 게 되어 있으니까 투표날 피크닉처럼 먹거리도 사서 먹고 그런 문화가 조금 이제 호주에서는 조금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의무 투표자는 나라가 호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멕시코에서는 여기도 의무 투표자인데요. 네. 한 번 투표 불참하면은 은행과 이제 신용 거래를 이제 1년 동안 금지시키는 겁니다. 여긴 더 강력한 페널티가 있네요. 멕시코는 역시 센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투표 불참하면 다음 해부터 참정권이 아예 박탈됩니다. 와, 강력하네요. 역시 싱가포르. 참정권을 그리 쉽게 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얻은 건데 그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를 안 하면 보육원에 자녀의 입학 신청 허가를 받지 않는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근데 교수님 이게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다 의무 투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또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지금 한 30몇 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를 다하게 만들려면 처벌 아니면 보상이 필요해요. 근데 의무 투표제는 보상이 아니라 처벌을 규정화하고 있는데 처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아니면 권리를 제한하는 이 두 가지 양태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존의 제도가 운영이 되다가 우리가 범칙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범칙금을 갑자기 몇 배로 올리면
이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무투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초기의 제도 형성 때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투표율이 한참 이렇게 흔들릴 때 의무투표제 도입하자 학자들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과태료나 권리 제한을 받아들일 거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사회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 재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캠페인도 하고. 자,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지난 선거에 대비해서 좀 달라진 뭐 법 규정이라든가 또 바뀐 것들이겠죠? 이제 올해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제 국민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좀 반영해서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좀 개선하고 마련했습니다. 지금 관심 많은 게 또 그 수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표 방송을 저희가 좀 더 오래 봐야 될 수도 있다.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수검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를 손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이제 절차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힘들어서 기계를 도입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돌아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그냥 이것만 하면 더 공정한데 뭘 이렇게 기계를 한번 했던 거를 사람이 한번 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그게 공정한 거냐,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이잖아요. 이제 근데 배경이 되는 게 있어요.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이 한국에서 전자투표가 공직선거에 지금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또 어떤 국가냐? 전자투표 기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정치 문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뭐 그 투개표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하고 누군가는 자꾸 문제를 만들고 이런 관행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표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또 절대 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인증샷 찍을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총선에도? 뭐 인증샷 참 투표하시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기표소 내에서는 이제 사진 촬영하실 수 없고 투표용지를 찍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지를 이제 여기다 기표를 했는데 그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게 되면 투표의 비밀 보장 침해라는 죄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마친 후에 이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면서 기분 좋게 기념사진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가장 또 아름답게 만드는 건 질서 있는 유권자들의 또 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참여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없이는 한순간도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간소음에도 그 정치가 개입을 해야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가 답이 다 찾을 수가 있고 정치는 우리 삶 그 자체니까 반드시 투표를 하셔서 그 안에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는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공공봉사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유권자들이 저 사람이 이제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잘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후보들은 좀 우리가 잘 관찰해서 적어도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뽑히지 않는 선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 정책 공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공개하고 있고 사전투표 전일까지 후보자 토론회를 집중 개최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후보자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투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공공정책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시민의 품격이죠. 그 시민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인 선거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하실 거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시민의 품격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